하고 남편 뜻대로 온 가족이 같이 어떡해. 평양에 가기로 마지못해 이 북한행을 수락합니다. 이 아내 속도 모르는 남편이 들떴어요. 북한에서 경제학을 가르칠 생각에 부풀어서 자기 돈으로 경제 관련 책 3,000권을 사서 아, 왜 그러지? 북한으로 가는데 그 시점이 1985년 11월 29일이에요. 북한 공작원이 꼬신 게 1985년 8월이었어요. 또 세 달 만에. 네, 3달 만에. 아니 뭔가 이렇게 하시더니. 그러게. 한번 가는 것도 세 달 만에 결정을 하시네. 3달이에요. 3달 만에 북한행을 떠나게 됩니다. 책 3,000권을 들고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가족을 데리고 서독을 떠나서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1985년 12월 13일에 드디어 오길란 박사와 가족들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야. 이게 이 가족의 큰 불행의 서막이에요. 불길하죠. 아니 남편은 정말 와이프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자 말을 들어야 돼요. 중요한 시기에는 왜 자기 고집을 피워서 이거는 이 사람 고집이 아니에요. 그럼요. 북한에서 요구한 거야. 같이 들어오라고. 아, 맞는 간섭이라고. 바람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떤 사람이든 일단 내가 들어가서 보고 나중에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 왜 믿어? 조건 자체가 가족 전체를 데리고 들어와야. 들어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43세인데 43세 나이에 지금 늦게 경제학 박사를 받았는데 뭘 한국은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전두환 체제고. 그러다 보니까 학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그때 생각엔 북한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조금 이상했던 게 아마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뭐에 홀리면. 거기에 딱 꽂히면 그것만 보이는 거지. 자, 공항에 내렸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어. 이제 이미 늦었다. 유토피아가 펼쳐집니까? 그런 거가 아닙니다. 첫 단추부터 뭔가 잘못 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 눈 보라치는 평양 순환공항. 일단은 의전 차량으로 이제 벤츠가 나왔대요. 근데 거기서 신숙자 씨가 네. 펑펑 울었대요. 왜요? 그 옆에 있던 오길란 박사는 드디어 조국으로 돌아와서 감동해서 울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증언해서 왜 울었냐 물어보니까 네. 아이들이 꽃다발을 들고 왔대 어서 오시라고. 근데 너무 빼짝 말라가지고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 울었대요. 내 아이들도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약간 어머머, 이 엄마의 촉이야. 엄마의 촉이죠 이게. 도착하자마자 실상이 야, 보이니까. 어떡해.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제 VIP실로 갔습니다. 여기서 북한 당국이 뭔가를 시킵니다. 오길란 박사와 신숙자 여사에게 뭘 시켰을까요? 뭘 했을까? VIP룸에 보통. 전향서 쓰지 않았어? 만세? 전향서. 전향서? 수령님 이거 막 눈 가리고 뭐요? 안대 끼우고. 안 돼. 뭐 말하라 하자고 알겠지. 뭔가를 무슨 말을? 사인시켰을 것 같아. 뭐 좋은 여기 막 사랑한다 뭐 이런 찬양 사랑한다. 찬양. 이 마크시즘 사회주의를 공부하고 온 학자에게 갑자기 김일성, 김정일 초성 앞에 절을 순서. 절. 하라고. 보자마자 독일에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령님의 전사 오길남 동무가 수령님 품에 안겼습니다. 야, 북한이 항상 언제 전사가 됐어? 소리를 듣는 순간 일단은 뭔가 잘못된 건 뭔가 잘못됐는데 와, 도착하자마자.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쳤다고 하죠. 자, 이제 차를 타고 어디로 이동을 해요. 네. 평양 시내인 줄 알았더니 점점점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야? 불도 없어. 어디? 전기불도 안 보여. 어디가 근데 어디로 들어가니까 경비병으로 보이는 사람이 탁 인사를 해. 나 어딘지 알 문이 열리고.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일명 초대소. 초대소가 뭐예요? 초대소가? 초대소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동강반에 있는 흥부초대소, 주암초대소 이런 건 국가 수반들, 모란봉 초대소 같은 거는 국가 외국에서 장관급 이상들이 올 때 초대소에 들어가는 게 있고 심지어 어떤 초대소도 있는가 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고려 호텔에 있었는데 뭔가 이 사람은 조금 우리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초대소에 갖다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우는 최고로 잘해줍니다. 잘 먹이면서 어쨌든 거기 사상으로 점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러니까 초대소는 어느 기관이 가지고 있는 초대소인가에 따라서 용도가 다 달라져요.
우리가 가면 어디를 가요? 거기는 이제 쓸모가 있겠는지 보겠죠. 대남 방송에 내보낼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남희석 씨는 갈 수 있는데 북한에서 개그는 별로 안 통하니까 저 초대서 못 갈 것 같은데. 내 말 맞잖아. 나는 쓸모가 있어 초대서를 가지만 너 개그는 안 먹힌대잖아. 그럼 어디로 가요? 정작 개그맨은 나쁜데. 그러니까 교수님 가수세요. 아니 가슴지도 않은데 뭐 북한에서 이 정민 씨 같은 가수가 하는 건 예. 통할 수가 없으니까. 신지랑 같이 가겠네요. 이제 안전해 지금. 자, 불안감은 점점점 현실화가 돼갑니다. 이 초대소에 들어갔는데 우리 또 고영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먹을 거는 잘해줬대요. 정말 진수성찬으로. 그럼 뭐합니까? 학자들은요 이런 거 안 먹어도 돼요. 마음의 양식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 책을 읽으려고 딱 봤는데 다들 뭐 김일성, 어록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계속 또 영화를 이제 보여주는데 선전 영화죠. 그러니까 홍보 선전 영화 무슨 뭐 조선의 별 같은 영화를 계속 어머나 저 손해별. 이거 봐. 진짜 싫어요. 가만. 일본 제국주의를 하도하자! 일본 제국주의를 하도하자! 김성주. 매일 2시간씩. 매일 2시간씩. 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약간 흥미롭게 보긴 봤는데 계속 그것만 보다 보니까 이걸 또 보냐고. 정신병 걸려 진짜. 네. 그리고 이런 그 교육이 없는 날은 또 뭐냐 쉴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밖으로 나가요. 나가가지고 이제 혁명 유적지. 야. 답사. 아유 열받아.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게 뭐 김일성 그 혁명에 관련된 수업 강의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패내시켜. 너희는 무슨 뭐 스파이 교육을 받으러 평양에 들어왔다 이런 말을 안 해도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겠죠. 그런 사람이. 이름없이 떠나다니 한바탕이도 1930년대를 못 벗어나구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정말 바보였습니다. 북행을 결정한 것은 정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짓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얼마나 자책을 하셨겠어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아니 근데 그때 북한에 가면 그 경제학 교수 시켜준다고 해서 막 책도 막 3천 권씩 사고 그랬잖아요. 3천 권. 그러면 이제 교수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내가 조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겠다 하고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경제연구소 한번 방문하게 해달라. 국제경제연구소가 있으면 가보겠다 했는데 자꾸 도망가고 피하고 안 만나요. 그때 이제 현타가 온 거지, 이른바. 여기는 내가 배웠던 이 모든 사회주의 이론이 하나도 안 먹히는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광신도 집단이구나라는 걸 그때 느낀 거죠. 뭐 솔직히 오길란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마르크스 경제학을 배웠든 뭐 자본론을 배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에서는 북한만의 경제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배운 걸 가지고 가서 북한 가서 어디 쓸 데가 없어요. 데리고 가서 경제학 교수로 박사로 교단에 세워갔다? 이거는 솔직히 북한의 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서 무슨 어린 소녀를 납치하고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왜 데려갔냐는 거죠. 북한은 다 계획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정말로 기가 막힌 오길란 박사 사용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단 민영훈이라는 가명을 북한 당국이 오길란 박사에게 줍니다. 1986년 6월이었습니다. 오길란 박사는 칠보산 연락소 안에 있는 구국의 소리 방송에서 대남 방송 요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와 대남 방송요. 와 대박. 여기는 살 데가 못 되는구나. 나가자. 탈북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하늘이 내린 뜻밖의 기회가 오길남 씨에게 찾아옵니다. 북한 당국이 오길남 씨에게 서독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2명을 덴마크로 유인해서 같이 월북해라. 본인이 그렇게 된 것처럼. 대남 공작원 임무를 준 거죠. 이거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 가야겠다.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북한 당국이 가긴 가되 재수 씨랑 조카들은 뭐 가야지. 여기에 오길남 박사가 부인께 이런 말을 해서 다 털어놔요. 그런 다음에 공작 임무를 끝마치고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신숙자 여사가 격분을 하면서 탁 멱살을 잡고 소리 척은 사람이에요. 이 우리 2딸의 아버지가 공작원으로 평생 남을 거냐고. 돌아오지 말라고. 당신 혼자 나가라. 대단하시다. 그리고 나간 다음에 어떻게 쓰든지 우리를 꺼내려고 노력 좀 해달라고. 그리고 3개월 후에도 실패라면은 나 2딸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하라. 야, 어떻게 이렇게 강인하시지?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쟤들 두고 내가 어떻게 가겠는가 자신이 없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를 하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내게 준 지령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저 딸을 두고 어떻게 가. 그렇지 혼자 못 가지. 가족 두고. 저희 집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도망치세요.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도 죽인다면 죽으면 그만이죠. 다시 한번 부탁해요. 정의를 사랑하는 순결무구한 젊은이들이 대남 공작기구의 제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추악한 삶은 존귀하지 않아요. 혜원 아빠, 이 말을 명심하세요. 자신이 망명했던 서독으로 일단은 피신을 해서 서독에 요청을 해서 우리 아내랑 2딸 빼내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86년 11월 13일이에요. 2명의 북한 공작원들과 함께 일단 동베를린에 도착합니다. 오길남 박사는 코펜하겐에 가는 일정에 맞춰서 아주 무언가 은밀한 쪽지 하나를 준비합니다.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탈출 계획을 조심스럽게 실행합니다. 동행했던 북한 공작원 2명이 먼저 입국 심사대를 빠져나가요. 마지막 순서로 오길남 씨가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그때 어딘가에 은밀하게 숨겨놨던 쪽지를 본인의 박사학위증 사본과 함께 공항 직원에게 은밀하게 밀어넣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로 help me, 독일어로 help. 도와주세요. 라는 간절한 쪽지를 공항 직원에게 내밉니다. 그 공항 직원은 이거의 뜻을 알아들어요 제대로? 알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못 알아들으면 끝장인데. 알아들었겠지. 북한 사람이 나갔으니까 알았을 것 같아요. 공항 직원이 SOS를 눈치채고 황급히 오길남 씨를 피신시켜줍니다. 북한에 간 지 약 1년 만에 오길남 씨는 그 코펜하겐 공항에서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코펜하겐에서 서독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1987년과 1988년 10월 부인으로부터 편지가 오길남 박사에게 도착합니다. 그 편지 내용은 돌아오라였어요. 부인이 있으면 5년 만에. 이후에 1991년 1월 20일 북한으로부터 오길남 박사가 또 하나의 봉투를 받게 됩니다. 이 봉투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열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카세트 테이프와 가족들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사진들을 좀 보시면 벌써 1991년이에요. 아, 저 사진들이. 가족을 못 본 지 5년이 됐죠.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사진. 애들이 북한에서 5년간 아이들이 쑥 큰 모습, 그리고 부인이
더 야윈 모습, 어디를 봐도 평양이 아닌 사진이잖아요. 병색이 짙어진 모습.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냅니다. 더 마음 아프라고. 마음 아픈 거죠. 일종의 저는 협박이라고 봐요. 그리고 평양 거리도 아니잖아. 악기하고 막 그랬던 정말 가슴이 아픈 대목은 5년간 북한이 보내주지 않았던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동봉돼요. 이 안에는 뭐가 녹음돼 있을까? 가족의 육성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가족의 육성이 담긴 와, 이거 세다. 진짜. 들어보겠습니다. 완전 심심산골이구나. 추방했나 보지. 아빠, 나는 희연이에요. 며칠 전에 아버지와 함께 생일을 즐겁게 보내는 꿈을 꿨어요. 저에게도 훌륭한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 사랑이 부르십니다. 아버지, 무지만 건강하세요. 너무 오래간만에 아빠라고 소리내어 부르는 나입니다. 와, 미치게 만드는 거. 미치죠, 미쳐. 아빠, 나는 희연이에요. 나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12살이 되었어요. 보고 싶어요, 아빠. 아버지는 알지 않아요. 내가 빨리 커야 어머니 입술도 덮겠는데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젠 물들부터 나무도 잘 듭니다. 보고 싶어요, 아빠. 아버지가 만나는 날 나는 무엇을 선물할까요? 아빠, 안녕. 1991년 1월 11일. 혹시 오 박사님께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죠? 아무래도 거기 이제 요새 코로나가 또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왔었고, 네. 코로나도 왔었는데 다행히 지나가고 집에 있을 때는 술도 좀 자유로 먹고 하니까 몸이 그렇죠.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조카하고 좀 의논해서 그 뒤로 이분을 요양병원에 그러셨어요? 요양병원에 모셔서 또 안전하니까. 오히려 요양병원에 모셔서 다행이네요. 저희 최성용 대표님께서 며칠 전에도 오길란 박사님을 만나고 오셨다고 합니다. 예. 아이고, 세월이 이제 완전히. 체중이 많이 빠르셨네. 혜원이는 동인동 간사에 있고 규원이는 베를린에 있어요. 상상한 결 현실을 믿으시는구나. 혜원이가 세계 제일 가는 바이올린 연주자잖아요. 규원이도 바이올린 연주자다. 올 시간이 없어. 자기들마다 무슨 바이올린 연주회 하고 비올라 연주회 하고 그러면 혜원이 규현이한테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만날 거 아니에요. 뭐 그럼 특별한 날은 없어요. 보고 싶은 뿐이지. 아이고야, 저렇게 변하셨구나. 아이고. 너무나도 악몽이 길었고 꿈을 꾸셨는데 저렇게 우리 딸이 베를린에 있어 바이올린 연주자잖아.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게 30년이에요, 무려 30년. 예, 딸 가진 아빠로서 우리 딸이 막 두 발로
걸었던 모습, 독일에서 바이올린 키면서 음악가가 되려 하는 모습, 그 딸들의 꿈을 누구보다 아빠가 제일 잘 알았잖아요. 근데 나의 선택 때문에 북한에 붙잡혔어요. 수용소에 있다는 소식 들었어요. 아내 죽었다는 소식 들었어요. 딸들은 아버지를 인정 안 한다는 소식 듣고 오길남 박사님이 꿈을 꾼 거예요. 우리 딸들은 지금 북한을 탈출해서 독일에서 세계 정상급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돼 있다. 82세의 오길남 박사님은 본인이 꾸는 꿈이 현실인 줄 지금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북한 정말 나빴어요. 저는 우리 이만갑 방송이 오늘 이거 방송하고 나서 북한이 제발 전향적인 마음으로 혜원 씨, 규원 씨 북한 어딘가에 살아 계시다면 제3국에서라도 혜원 씨, 규원 씨가 멀쩡히 살아있다. 오길남 박사님 못 가시더라도 근황이라도 꼭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어디 가서 음악 소리 나면 그 음악 거기에 그 취해가지고 말도 못해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애들 그 베를린 음악회 그 열어줄 수 있겠지? 야 형님이 좀 너무 늦었지?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근데 꿈을 꾸다 보면 예를 들어서 로또가 되면 너 로또를 어떻게 할까? 로또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듯이 저분은 베를린이나 이런 데서 음악을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지. 네, 아니 가족들 소식을 좀 어떻게 좀 들으신 게 있나요? 너무 이 통영의 딸 이시아가 되니까 북한에서 처음으로 우리 남한 정부한테 보낸 게 아니라 유엔한테 소식을 보냈어요. 그 전에 제가 그 오 박사님의 요청이 있어서 조금 알아봤어요. 네. 북한에 그거를 조심스럽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문서 카피한 걸 내가 보여주면서 네. 돌아가신 것 같다. 그것만 강경하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온 거를 말씀드렸고 그때사 박사님이 서독에 있을 때도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아파서 간절기가 많이 아프셔서 최 대표가 알아온 소식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죽은 것 같은 걸 인지를 하셨군요. 인지를 하고 우리 인간이 살아다 뭐 제사라도 지내는 게 틀린데 그 제사도 못 지내게 하는 게 이 북한이에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어떻게든 신숙자 그 뼈를 좀 찾아다가 좀 같이 섞어달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오 박사님하고 다시 이번에 약속을 했습니다. 오길남 박사님을 내가 뉴욕을 모시고 갔었는데 뉴욕에서 그 대표부에 들어가기 전에 저하고 그 전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거기 가서는 또 다른 소리를 하시더라고. 못 가겠다. 그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최 대표도 최 대표지만 내가 북한 대사관 가서 저렇게 하는 것이 저는 우리 딸들 저거 혜원이 규현이가 분위기 받을까봐 또 수용소나 어디가 끌려가 아이고 이런 생각을 한 잔 딱 들어가면 하세요. 후회하시고. 예, 후회하시고. 그 뒤로 이제 제가 또 좀 알아봤죠. 혜원이 그 규현이 양을 그 관계기관, 속된 말로 감시할 수 있는 관계기관 그 남자들하고 아마 결혼을 시켰다. 강제로. 예,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나마 안 죽여서 다행이구나. 그런 그 오길남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그렇게 강제 결혼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가요? 북한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압적이죠. 뭐 청춘 남녀가 사랑이라는 건 없고요. 그냥 당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넌 누구하고 살아라. 그리고 남편은 스파이 짓을 하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 꼭 이혼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상성이 뛰어난 남자나 여자를 결혼을 시켜서 또 그 사람은 결혼을 하라면 또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맞아. 결혼의 자유도 없군요. 오길남 박사님은 이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구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호소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또 다른 고통이 이분한테 주어지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본인이 국제사회에 호소함으로써 북한 사회에서 이 딸들을 더욱더 강도 높게 감시를 하고 그리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말 정부기관에 관계된 사람하고 계약 결혼까지 시켜서 그들을 평생 끔찍하게 죽을 때까지 감시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북한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시 속에서 그 두 딸이 산다라는 그 끝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이 아닐까 싶어요. 오 박사님이 제일 아쉬운 거는 혜원이 기현이를 아버지를 욕을 하더라도 육성으로 또 이런 것들을 한 번 마지막이라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북한은 이 방송 봐서라도 혜원이 기현이 육성이라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라도 외교적으로라도 유엔을 통해서라도 보내주고 그걸 해준다고 하면 오 박사님도 얼마나 편히 눈 감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 간첩 한 명이 우리나라 대선에 끼어들어서 이 판을 흔들려 했다. 제14대 대통령 선거 2달 전으로 가봅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오늘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남한의 지하 조직을 구축하고 또 간첩 활동을 해온 자, 중부 지역당 400여 명? 어머머머머. 오. 대박이다, 야. 어떻게 여기서. 어머, 충성맹세.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네. 이게 지금 대선 앞두고 무슨 일입니까? 연일 언론에서 이게 왜 선거판으로 옮겨질까요? 아니 지금 아까 보니까 진짜 막 수류탄에다가 권총에다가 막 규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건 약간 좀 거의 무장공비 수준 아닙니까 지금? 무장공비죠. 그들의 정확한 명칭은 이거였습니다.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 지역당. 이름에서도 나오지만 이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이 중부 지역, 충청과 강원도. 근데 이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통일하자. 그것도 적화 통일을 하자. 시한은 우리가 분단된 지 50주년이 되는 1995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지금으로 따지면 MZ세대인 20, 30대의 청년층을 포섭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간첩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중부 지역당이었어요. 에이스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중부 지역당에 총책을 했고요. 북한에서 보내준 왕복 잠수함을 타고 버젓이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오가면서 간첩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잠수함을 타고? 잠수함이요? 잠수함도 그냥 잠수함이 아니라 왕복 티켓이었어요. 왔다 갔어요. 제야에서 이름 꽤나 날렸던 노동운동가였습니다. 코드명 대둔산 11호의 황인호. 일단 1980년 강원도 정선에서 탄광 노동자로 활동을 했었고요. 당시에 임금을 올려달라고 무력 시위를 벌이다가 붙잡혀서 실제로 감옥살이를 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안기부에 찍혀가지고 특별한 일 없이 뭐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10년 뒤인 1990년 10월 17일 은밀하게 강화도로 황인호가 향합니다. 거기에는 북한이 준비해준 잠수함이 있었고 그 잠수함을 타고 북한에 들어갑니다. 6박 7일 동안 평양에 들어가게 됐는데 세다. 북한에서는 VIP인 거예요. 어머, 왜?
남조선에서 온 귀빈이다. 어느 정도 귀빈급이었냐면 저희 임한갑에서 했었잖아요. 문익환 목사, 네. 임수경 대학생. 맞아. 그것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평양을 다녔습니다. 뭘 했냐면 일단 김일성 동상에 참배했고요. 그리고 김부자 찬양 기록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받고 방점은 여기에 찍힙니다. 북한에서 직접 지령을 받았어요. 그 지령을 받고 북한에서 준비해준 또 잠수함을 타고 다시 한국에 들어옵니다. 셔틀 타고. 셔틀, 왕복 티켓. 그렇죠. 그러니까 황인호는 이렇게 해서 진짜 찐 간첩이 된 거예요. 그래요. 남한 사람인데 가서 교육도 받고 지령도 받고 잠수함 타고 완전히 애석하게도 오늘의 주인공은 황인호가 아니었습니다. 뭐야? 우리 대선판을 흔들려던 정말 간첩은 따로 있었어요. 자, 그럼 오늘의 에이스는 누굽니까? 진짜 이 사람이 오늘의 간첩 에이스입니다. 황인호를 북한으로 끌어들인 진짜 최종 보스. 황인호가 타고 갔던 반잠수정에 그 옆에 같이 동행했던 그 인물. 민중당 창당에 깊게 관여했고 무려 거액의 정치 자금까지 된 물주. 북한으로부터 직접 활동비를 공작금을 수령해서 민중당에 자금을 댔던 그녀. 여자예요? 자, 대선을 쥐고 흔들다 못해서 남북 첩보사, 어쩌면 세계 첩보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인물이고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대선을 뒤흔든 이 여간첩의 실체 지금부터 밝혀보겠습니다. 위로 이선실. 엄청나. 오마이갓. 평범한 70대 할머니. 고위급 간부요? 서열 22대. 대박이다. 20년간 발각되지 않고 살았던 얘기입니까? 진짜 할머니신데 그냥 동네. 아니, 뭔 말이야? 끝까지 적발되지 않았던 가장 완벽한 간첩. 간첩이었죠. 할머니 간첩으로 보통 일컬어졌던 안 붙잡혔어요. 굉장히 유명한 간첩입니다. 사실 북한에서 노린 게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을 갖고 간첩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선실이라는 이 할머니는 37살 늦은 나이에 북한 군사, 정치, 간부들을 양성하는 양성소에 들어갑니다. 간첩 훈련을 받고 수석으로 졸업해요. 그리고 이듬해죠. 1963년도에 김일성한테 직접 제의서를 보내요. 근데 그 제의서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공작원이 되어서 조국 통일을 위해 이 한 몫은 바치고 싶다 했습니다. 편지를 읽은 김일성은 이선실을 공작원 전문 양성 부대인 695 군부대에 입소를 시킵니다. 이 695 군부대라는 것은 굉장히 북한에서 간첩 훈련 교육하는 양성소로 유명한 곳인데 적들과의 대결에서 오직 승리만을 아는 우리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높은 격술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칼 던지기 그리고 무술부터 시작해서 폭탄을 직접 제조하는 제조법까지 배운 엘리트 간첩 코스를 그대로 발생. 저 할머니가? 네. 칼 던지기 하고 무술하고 폭탄까지 직접 만드는 거죠. 아니 그냥 손두부 정도 만드시고. 여자가 그렇게 이곳에서 3년 정도 간첩 훈련을 받고 간첩으로 거듭난 이선실이 드디어 북악산이라는 코드네임을 부여받고 남한으로 파견되죠. 그렇게 이분의 간첩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산 좋아해. 반차 잘라주는 그냥 동네 할머님 같으신데 그때 이제 잠입했을 때 포착된 사진이 있습니다. 뭐야? 여기 보시면. 저희가 계속 저 이선실 할머니를 보면서 어떻게 간첩이야? 너무 푸근하고 좋잖아. 근데 원래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강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허물어질 때 그때 파고들잖아요. 진짜 못됐다. 이선실 할머니도 그런 푸근함을 이용해서 남들의 뒤통수를 쳤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황인호 있잖아요.
황인호를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황인호의 어머니에게 접근합니다. 언제 접근을 했냐? 민중당 창당식에 앞서서도 이선실이 계속 그 당의 운영 자금을 댔다고 했었잖아요. 황인호의 어머니도 민중당 창당식에 갔는데 거기서 만나요. 사람들이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네. 아, 이 사람 아들이 셋인데 다 노동운동을 해서 실제로 감옥도 갔다 오고 뭐 한 아들은 서울대 다니는데 대자보 사건에 연루가 돼서 구속됐어. 우리 과인데? 그럼 내가 저기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만한 수박을 들고 그 황인호 어머니에게 찾아갑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사실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 나 네 아들 한 명을 양자로 삼고 싶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황인호가 있었던 거예요. 또 부자. 돈도 많고. 근데 우리가 마침 황인호가 안기부에 찍혀가지고 탄광 노동자로 활동했지만 그 뒤로 뭐 변변한 직업 없이 계속해서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버티며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꼬십니다. 너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럼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공화국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 어떤 공화국? 어떤 북한으로 가자. 고생 끝난다. 근데 당시 상황이 그랬잖아요. 황인호는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 넘어가요. 그런 꼬심에 넘어갑니다. 왜냐면 너무 인자한 할머니가 너 고생 끝났다. 북한으로 가자.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살게 된다. 너무 쉽게 넘어간 거예요. 설득한 끝에 같이 황인호 손을 잡고 반 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 이선실 할머니 나이가 70이었어요. 아이고야. 대단하다. 외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북한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황인호를 끝까지 완벽하게 포섭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같이 굳이 반 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들어간 겁니다. 아니 근데 뭐 이 정도 되면은 안기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선실이 이 이선실인지 안교부에서 몰랐을 뿐이지 이선실 같은 간첩 엘리트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안교부에서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1970년대 초반 북한의 대남 사업부의 한 간부가 한국으로 망명을 와서 우리 이 공안 당국에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북한의 간첩 활동은 이렇다. 근데 그때 야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거물 간첩 그야말로 슈퍼 엘리트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찾았어요. 그 거물 슈퍼 엘리트 간첩 누구지? 누구야? 근데 털끝 하나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전혀 단서도 없이 완전 깨끗하게 활동을 해서 도대체 그 이선실이 이선실인지 안기부에서 전혀 몰랐어요. 모든 게 이제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순간 또다시 황인호 씨의 결정적인 진술이 나옵니다. 총책이었던 할머니요. 많이 늙으셨죠. 한 번은 할머니가 소개해준 북한 간첩을 만났었거든요. 어떤 남자였는데 대방역에서 만나서 장승배기 쪽으로 같이 걸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 근처가 전부 주택가잖아요. 그쪽을 가리키면서 우리 집이 이 근처 2층 집인데 방 하나는 가난한 모녀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억나는 말이 우리 집 앞에 방범 순찰함이 있어서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파출소에서 집집마다 붙인 순찰함이요. 경찰들이 수시로 집 앞에 오잖아요. 혹시나 들키면 어쩐지 하면서 걱정하시던데요. 제가 그 간첩한테 볼펜을 빌린 일이 있었거든요. 동네 사우나에서 개업 기념으로 준 볼펜이라고 거기에 그 대방 사우나라고 써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사는 곳도 그 대방 사우나 근처 아닐까요? 아니 근데 좁혀지긴 하는데 대방 사우나에 2층 집 모녀가 있어요. 볼펜을 돌린 적이 있는 대방 사우나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대방 사우나를 먼저 가면 되겠네. 안기부 직원들이 직접 이 장승배기 일대를 뛰면서 이번에 대방 사우나로 찾는 거예요. 고생하셨다. 그런데 대방 사우나가 안 나왔어요. 뭐야? 대신 찾은 게 하나 있었는데 대방 목욕탕이라고 쓰여진 목욕탕을 하나 찾은 거예요. 한 안기부 직원이. 자, 들어갔어요. 혹시 사장님 개업 때 기념품 돌리셨나요? 예. 기념품으로 혹시 볼펜 돌리셨나요? 예. 어머. 혹시 볼펜에 목욕탕이라 안 쓰고 대방 사우나라고 쓰였나요? 예. 어머. 혹시 이 볼펜인가요? 네. 네. 예스. 찾은 거예요. 그게 여기예요. 어이구야. 여기예요. 드디어 안기부가 수색을 한 끝에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이제야 찾아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대방 목욕탕을 찾았다고
우리가 막 좋아했지만 목욕탕이랑 이선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선실이 소개해준 북한 간첩이 건넸던 볼펜에 새겨진 명칭이 대방 사운한 거지. 어쨌든 어마어마한 단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목욕탕 중심으로 이 주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발품을 팔다 보니까 할머니를 아는 것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뭐야. 그래, 이렇다니까 꼭. 이 동네에 되게 오래 살았던 30대 여성이 이 할머니 저 2층 집에 사는 할머니. 딱 집 앞에 방범 순찰함도 있고 2층에 지금 뭐 이 약간 가난한 모녀가 산다고 하고 안기부 직원은 여기다 하고 급습을 한 거예요. 팡! 자, 그럼 그 할머니 이름이 그러면 이선실 맞지요? 예? 이선실이라니요? 저 할머니는요 이선실이 아니라 일본에서 살다 오셨고 이름은 신순녀예요. 뭐냐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아, 진짜. 제일교포라고요? 자, 이게 이야기가 복잡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 지금부터 해도 1시간 더 해야 돼. 너무 복잡해. 왜 복잡할까요? 이선실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완전이에요. 이선실은 잡히지 않았어요. 네. 이선실은 지금 이 시점 어디 있는 겁니까? 자, 그게 잡아야지. 오늘 이야기의 가장 반전입니다. 아까 안기부가 나름 열심히 대방동 사우나 찾았죠. 찾았어요. 신순녀라는 정체도 어렵게 밝혀냈어요. 이때 안기부의 입장에서는 잡았다. 야, 신순녀만 잡으면 그냥 다 밝힐 수 있어. 야, 이번 대선 끝났어. 강원도. 그런데 애석하게 신순녀 진짜 이름 이선실은 이미 2년 전에 북한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2년 전, 거야? 1990년에 평양에 갔는데 못 타고 간 줄 알아요? 또 잠수정 타고 갔어요. 또 누워갔어요? 또 누워갔어? 이 양아들이 잡힌 것도 2년이 넘고 나서 잡힌 거네. 그러니까 이미 2년 전에 간첩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다 수행하고 정말로 평양으로 금이 환영해서 야. 공화국 영웅 칭호 받아서 승승장구하던 때에 우리 안기부가 역시 대방송.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선실은 2년 전에 이미 한국을 떴고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선실이 2년 전에 뿌려놓은 씨앗이 나비효과처럼 결국에는 우리나라 대선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선실이 중부지역당을 만든 건 사실이고 네. 여러 사람들이 연루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 안기부에서 발표한 그 400명 명단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간첩 조직인 건 아니거든요. 이건 좀 명확히 해야겠네요. 예, 아마 그 사람들은 조직을 만들어도 다른 이름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명칭이 중부지역당이다 이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였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기부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대선이 있을 때마다 항상 사건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결국은 대선용 부품 공작으로 이걸 좀 부풀렸죠. 부풀렸죠. 예, 크게 부풀렸는데 그건 뭐냐면 민자당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3당 야합이라고 불렀어요. 좋은 평가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도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인데 보수로 가가지고 야합을 해? 그 자체가 인식이 안 좋았거든요. 이걸 갖다 이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큰 사건 하나 딱 터지고 특히 그러면 이제 보수층과 중도층의 표심을 이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기획을 한 거죠. 새해 첫날인 어제 최전방 비무장지대에서는 월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전방 철책을 가뿐히 뛰어넘고 월북한 김 씨의 당일 모습입니다.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1월 1일 낮 12시 51분 낮이에요. 민통선 근처를 배회하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낮이니까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경고방송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민통선입니다. 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이 남성이 방송을 잘 알아들었는지 발걸음을 돌려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문제는 바로 그날 밤이에요. 전운이 감도는 DMZ 내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포착이 된 거예요. DMZ는 야생의 길을 잘 알고 있는 고라니들도 지뢰를 잘못 밟아서 폭발하는 사고가 수없이 발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DMZ에 DMZ를 배회하는 남성의 흔적이 군에 포착이 된 거예요. 군인들이 재빠르게 철책으로 출동을 합니다. 출동한 군인들 앞에는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철책에 군데군데가 휘어져 있고 훼손돼 있던 거예요. 누군가 우리 군의 철통 감시를 피해서 뛰어넘었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그 2018년도 남북 군사 합의 때문에 GP가 철거가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철거된 상태에 GP가 있었던 자리에 대신 이제 CCTV가 설치가 됐거든요. 이제 보관도 CCTV예요. 그래서 만약에 철책에서 뭐가 흔들린다. 그럼 CCTV가 쥐잉 돌아가서 거기 뭐가 있나 봐요. 이렇게요. 흔들리는 데를. 녹화가 되는 거죠. 열감지도.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는데 3m가 넘는 철조망을 한 남자가 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철책을 넘어서 이제 북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해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 남성은 북쪽에 점점 가까워진 거죠. 그러다가 결국 1월 1일 오후 10시 49분경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유유히 사라지고 맙니다. 아니 근데 그냥 듣기만 해도 상식 밖의 일이라서 저렇게 뛰어넘는다는 거는 3m의 척책을 뛰어넘는 거는 일반인들이 못해요. 아니 저 상상을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자, 남자의 신원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됐습니다. 맨손 월북을 한 이 남성의 정체는 1년 전에 똑같은 루트로 3m의 철책을 맨손으로 뛰어넘어서 북에서 남으로 탈북을 해서 화제가 됐던 바로 그 점프 기순자였습니다. 월북자의 신상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름은 저희가 알지만 실명으로 보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김모 씨. 나이는 92년생, 31살인데. 아, 그렇게 어려? 저는 그렇게 어려? 저는 고향은 제가 취재해본 결과 난 황해부터 사리원 출신이다. 라고 아주 극소수에게 얘기했다는 거를 파악했고 북한에서 기계체조 선수였을 것으로 우리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약 50kg보다 조금은 더 나가는데 나보다 더. 이게 왜소한 느낌이 아니라 작지만 기계체조 선수 특유의 굉장히 다부지고 탄탄한, 굉장히 몸이 탄력적인 몸. 제가 제시하고 싶은 첫 번째 의혹은 바로 이겁니다. 고도의 훈련을 받고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뒤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즉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온 간첩이다. 간첩이 아닐까라는 의혹이 실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다. 3m 철책을 넘은 것뿐만 아니라 DMZ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뢰밭입니다. 이거를 다 피해서 갔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한국 생활 도중에 김정은에 대한 찬양을 했었다라는 증언들도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 정말 간첩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정말 의심스러운 거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배 타고 가다가 북한에 갔는데 쐈어요. 시체는 불까지 태웠어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예방하려고. 때문에. 2020년 1월에 북한에서 포고령을 발표해요. 철책선뿐만 아니라 국경 지역에도 짐승 나타나도 쏜다.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치가 갔는데 전해주는 뉴스에 의하면 마중 나온 자들이 3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월북자 김 씨를 맞는 북한의 태도가 2년 전 서해 공무원 피살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북측 철책까지 넘은 뒤 500m 전방의 초소에서 북한군 3명과 접촉하는 장면에 우리 군이 마지막으로 포착한 김 씨 모습입니다. 안 쏘고? 예, 그거는 보도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안 쐈냐? 이상하다. 이게 저는 최대 특이점이에요. 넘어갔는데 북한이 총으로 쏘거나 수상하게 여기거나 한 게 아니라 마치 북한이 알고 있었다는 듯이 3명의 군인이 마중 나오는 것처럼 마중 나왔어. 우리가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랬던 제2북사례나 이랬던 월북사례는 제 기억에 없어요. 그 지뢰를 안 밟았다라는 부분, 기묘하게 피해갔다라는 부분. 그렇죠. 그게 안 바른 것이 신기한데 이번 1월 1일 날 월북한 경우에는 그 전해갖고 눈이 좀 많이 왔어요, 영동 지방에. 그런가? 예. 강원도에는 맹추위에 폭설이 쏟아져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말 그대로 눈폭탄을 맞았습니다. 강릉부터 시작해갖고 동해안에 눈이 많이 와갖고 지역에 따라서 20 내지 50cm가 적설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월북할 당시에는 지뢰 뿔이 눈 밑에 가 있는 거죠. 한 25cm.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무게가 이리로 안 가니까 이게 안 터지는 거예요. 운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겨우 내린 걸 감안해서 그날 갔으려나? 그렇지. 그래서 1월 1일로 잡은 걸 수지. 김성민 대표님. 예. 혹시 이 월북자에 대해서 탈북민들 사이에서 좀 이야기가 나온 게 있나요? 단체장 그 커뮤니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한 3,000명 정도 믿고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쫙 다 서로 물어봐요. 누구냐?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와? 24시간 동안 안 나왔어, 이게 누군지. 탈북자들이 완전히 이 친구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굉장히. 그래서 후에 나오는 말들 보면 이제 이름도 번명도 나오고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거야. 뭐 직장 다니고 뭐라고 나오는데 제일 첫째로 이 친구는 하나원에서부터 친구가 없었어요. 탈북자들이 하나원 하면 100명, 200명 맞죠. 이기 있잖아요. 이 친구네 집 때는 4명이었대요. 그러니까는. 엄청 특이한 성격인데다가 특이하다. 하나원 기수생도 없고 같이 연결하던 탈북자도 아예 전무하다시피. 2022년 1월 1일 일어난 기안 점프 재입국 사건. 제작진은요, 도대체 이 인물이 누구냐 궁금해서 이분의 지인들을 찾아봤습니다. 지인이 아예 없을 순 없겠지. 네. 김 씨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놨던 동료가 있었다. 심지어 김 씨가 월북하던 바로 그날 철책 인근까지 함께 갔었다는데 김 씨의 직장 동료를 만나기 위해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철책을 넘었다는 얘기 하던가요? 예, 그냥 뚫고 왔다고. 지뢰바 뚫고 왔다. 딱 이렇게. 예. 지뢰바 뚫고 왔다. 예. 이 친구 보통 친구가 아니구나. 딱 느꼈어요. 월북 하루 전 김 씨의 행적은 뜻밖에도 경기도 파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본인이 탈북했던 강원도 고성으로 갑자기 행선지를 바꾼 김 씨. 김 씨의 월북 직전까지 두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요? 가면서 제가 그 전까지는 전혀 뭐 생각도 안 하다가 왜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혹시 넘어갈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냥 도보 여행해서 하나원 갔다가 1월 초에 여기 사무소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게 1월 1일이었던 거죠.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에 혹시 선생님께 뭐라고 메시지를 남기셨나요? 가장 마지막이 12시 반에서 1시경입니다. 평소랑 조금 달랐던 거는 네.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그 마을에서 차를 딱 내리자마자 이 친구 한번 안아봅시다. 형님 한번 안아봅시다 이러더라고요. 네. 안아봅시다. 네. 평소에는 뭐 그런 말 안 했죠? 평소에는 그냥 안아봅시다라는 말은 그때 처음 한 겁니다. 낮 12시 30분경 강원도 고성에서 헤어진 김 씨와 직장 동료. 동료와 헤어진 지 20분 만에 민통성 부근 CCTV에 포착된 그는 오후 6시 40분경 탈북대와 똑같이 남측 GOP 철책을 뛰어넘어 밤 10시 40분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기 전 비무장지대에서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던 김 씨. 월북 직전 그는 무슨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월북 전에 그를 직접 만났던 휴민트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모가 그 고성군부대, 네네. 북한에서는 군상이라 그래요. 상점. 그게 상점 지배인이었단 말이에요. 오, 친척 있을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아주 빽이 있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들은. 중요한 뭐냐면 이 민통선 이 지역을 어떨 때에는 보도따로, 산상캐로 군인들하고 다닌 거예요. 군인들이 잘 모르니까 이건 일동품모, 이동품모 이런 걸 따라 그러면서 우리 남한 삐라들을 다 복을 한 거야. 이게. 그러면서 얘가 얘기하는 게 뭐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군사분계선이 있고 2km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여기 지뢰가 다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특히 인민군도 그 지역을 수색해야 되고 국군도 수색해야 되고 하면 여기서 보면 국군 그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다 보여요. 수색대가. 이게 고성이고. 인민군도 보이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 민통 지역이 들어오면 그 길만 찾으면 곳곳이 올 수 있는 거야 이게. 군부대까지. 그러니까 얘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갈 때 저쪽에서 3명이 마중 나온 것처럼 보였다라는 관측이 됐다는데. 그거는 뭔가면 예.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뭐 의거 입국자들은 자기 신호만 보내면 돼요. 뭐 흰옷을 흔든다거나 하면 다 보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쪽에서 안내조가 빨리 편성이 돼. 주의소에다 보고를 하면 그러면 그 안내조들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손을 들어라. 그걸 지금 국군이 본 거야. 그 하는 거. 근데 그 과정을 우리 쪽에서 보고 흡사 이거는 미리 너 이 시간에 오기로 했지 하고 마중 나온 것처럼 보였다. 그걸 본 거예요 지금. 그에게 북한의 회유와 협박은 없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월북자가 급하게 간 곳은 맞는 것 같아요. 급하게 간첩이라고가 아니라 통장에 2천만 원이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공작원이라고 해도 돈에 대한 욕심은 버리지 못한다고. 그렇죠. 그러니 갑자기 뭐 어떤 북한에서의 연락에 의해서 협박이나 압박을 받고 뭐 이런 행위가 혹시 있지 않았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거지돈이라면 너 오라 하는 데까지 가겠습니다까지 성공하면 첫째 통장 찾지 마. 손대지 마 그거. 아 진짜? 돈을 왜 두고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움직임이 이상했을 때 돈을 빼면 이상하다 이거. 돈을 돈을 추적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큰 돈 빼면은 보고 들어가잖아. 은행에서. 요새는 탈북자들 움직이는 옵션을 경찰에서 어떻게 보냐면 와. 통장 움직이냐 아파트 빼냐 맞아요. 대출하냐 이런 것들 살펴보는데 요건 쫙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아, 거기까지 생각한 거네. 이 탈남자의 북한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행위가 영웅 쪽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북한에서 영웅으로 대접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용은 해요.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격리 기일도 좀 어려울 수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북한에서도 여기 남한에 왔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 통일부 종착 지원과 같은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주택 주거도 마련해주고 식량 보장 뭐 해주고 취업 이런 것을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평소에 생활 수준이랄까 이런 건 어때 보였나요? 집에 가보니까 살림살이가 진짜 딱 있을 것만 네. 갓 이사한 집처럼 이불, TV, 샴푸, 채설치약 딱 이렇게밖에 그냥 옷장에 옷 조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오래 정착하려는 마음이 있었을까에 좀 퀘스천 마크는 하네요. 네, 짐이 워낙 없어서 저도 조금 좀 놀랐습니다. 저는 갈 수 있다고 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도 뭐 처음에 한 2개월 동안은 후회를 해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겨낼 생각을 못 하고 간 거죠. 잘 살다가 왔다니까. 뭐 저는 조금 이해합니다. 미스테리로 다가왔거든요 처음에. 근데 끝날 땐 생각이 되게 복잡해요. 부적응해서 넘어갔든 아니면 회유를 통해서 넘어갔든 결국 우리가 포용하지 못한 건 똑같은 사실이거든요. 정말 사소한 호기심과 미스테리 이게 말이 돼? 이런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생각이 무겁고 복잡해지고 한동안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오래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주제였어요. 네. 무거웠어요, 맞아요. 맨손으로 대한민국의 철책을 넘어서 넘어왔던 사람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요?